촛불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벌써 40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아직 국무위원 인선조차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점 과제라고 했던 일자리 추경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고비마다 이분의 해안이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초대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요새는 근데 노자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시라고요. 예, 평생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동양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 자세에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노자에 관한 제 평생의 그 생각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이시군요. 노자. 지금 문재인 정부 40일이 이제 넘어갑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갖추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뭐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듬뿍 주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요번 그 한미 정상 회담 이야말로 예. 지금 이 정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죠. 네. 우선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이런 걸 받으신다고요? 네네네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 여태까지 정권을 잡으면은 그야말로 부귀 권력에만 매달렸지 진정한 그 국민이 바라는 대의를 향한 일을 정말 노심초사 일을 하는 그 정권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뭔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뭔가 진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하나 처리되는 모양새.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국정이 쉽게 풀려가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정치권을 돌아보면. 일단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태. 지금 뭐 상임위도 보이콧했다가 이제 인사청문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야당은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 믿고 야당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소통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소통 안 하고 있다.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 정권이 빨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문제는 좀 넘어가고 진정한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해 나갈 때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너무 지금 인선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야권에서 그 물고 늘어지면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앞으로 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진용을 좀 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셨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어찌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출렁였던 보도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 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사고가 예.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예.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과거의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새로운 국면이 도래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이라는 것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국내 상황은 이런데요. 지금 이제 국외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요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한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권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천자를 아련하러 가는 식의 회담들이었다고. 그 말하자면 조아리고 가는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체내로 그 정권의 확고한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가장 강력한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센 세력의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종속적인 인준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박정희가 그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케네디가 아주 개무시를 하고 아주 푸대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린든 존슨 때나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바뀌면서 이제 그 월남 파병 때문에 이제 또 대접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쭉 놓고 볼 적에 한 번도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봉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 예. 얘기한 내용만 봐도 예. 단군이라는 말은 제가 안 쓰겠는데 예. 소위 말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어허. 하면서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조선조를 개창한 이래 예. 아마도 대국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정당한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바둑도 아마 4단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예. 결국은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올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우리가 잠깐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예. 미국 정치학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미국인들을 10여 년 동안 가서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예. 나도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을 내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을 위에 바라보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적에 문정인이 가서 얘기한 내용들은 그건 최소한의 나는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상이란 건 주고받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사드로 가지고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면 어떡하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끝이 없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예. 역사의 거대한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정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근원적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국민에게서 싹튼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북 관계만 해도 남북 관계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각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정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한미 동맹을 정당한 대등한 관계에서의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대미 종속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천민들이에요. 미국 천민들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좀 미국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분들은 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지표만 봐도 10위권에 그런 10위권 주변에 있는 나라고
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 IT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객관적인 통계에는 우리나라가 5위 아닙니다. 5위.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결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예. 세계적인 그 국가의 반열이 들 수 있는 훌륭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예. 미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우리 측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미국 측에서 만약에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우방이 없으면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시대에서 미국은 족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위상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고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우리는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스스로 위축돼 있었던 걸까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요? 위축될 정도가 아니라 예. 완전히 그 임진왜란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이순신 같은 그런 위대한 명장들이 사실은 그 국난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그 명나라에서 온 천병이 우리를 구해줬지 이순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그 뭐 위축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자멸 아주 그 자기를 그 비하시키는 것이 그것이 상식화돼 있다는 얘기죠. 자기 비하,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가 상식화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강대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어떤 그런 뭐 관습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관성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다. 이거를 지금은 털 때가 됐다고 보세요. 촛불을 계기로 털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털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남북 문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 좌표를 설정해서 예. 차곡차곡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예.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태권도만 해도 엊그저께 북한에서 왔고 평창 올림픽도 우리가 서로 같이 단일팀 같이 이거를 한번 행사를 치러보자.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한 것에 의해서 뭐냐면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질서를 그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니 말이죠. 이런 예. 터무니없는 이미 닉슨 독토린에서부터 이미 미국이 회전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이제 와서 이 동아시아 질서를 전쟁 패러다임으로 평화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고 전쟁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예. 그것은 미국의 불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설득을 시켜줘야죠.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강조를 하셨단 말씀이군요. 네네. 아까 그러셨어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굉장히 잘한 거고 또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하셨는데 교감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하고 간 거죠.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다 한 거예요. 한 거고 예.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상식적인 발언. 그 정도는 그 사람의 학문적 감각이나 예. 상식적인 그 사람의 지식 범위에서 볼 적에 예. 전혀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까지도 말할 여지도 없는 그저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회담이 꼬이거나 미국이 우리를 더 안 좋게 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것은 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가 이제 굉장한 왕후장상들을 많이 만나면서 댕긴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세대인즉 묘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나보다 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권세 등등한 왕후 장상들을 만날 때는 예. 우선 그들을 좀 깔보는 것이 좋다. 오히려. 예, 그들을 왜냐하면 예. 그들은 맹자에 말하면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패권이고 예. 패도고 나는 선현의 입장에서 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자가 말한 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민동락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은 네. 나에겐 하등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깔보고 협상하는 게 좋다. 이것이 진심 하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자왈이군요. 그야말로. 맹자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를 대접하고 그리고 노인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접하고 여태까지 정치인들과는 다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선 감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되 사랑하라. 마음 자세는 어느 정도 디스턴싱, 하나의 거리를 두되. 예. 여태까지 트럼프는 당선이 된 이후로. 예.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가서 그를 아주 존중을 해주고 정당한 정치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마음 자세로 예. 그의 마음을 환심을 우선 사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사야 한다. 환심을 사고 그렇고 그와 여태까지 미국의 그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 무조건 한국 같은 나라는 깔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같은 사람도 전략적 인내니 이런 말로 한국 문제는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예. 그 윈비어 문제만 해도 얼마든지 그 오바마 정권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 다 그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측면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우리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단지 트럼프가 그 관여라고 하는 의미가 예. 그 북한에다가 뭐 무력 행사를 하든가 이런 식의 관여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표명을 하는 것만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민이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더 기발한 그러한 협상이라든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이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그 탄핵의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곤궁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정권보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정부의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덕적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도덕성을 획득하지 못한 트럼프에게 네. 새로운 도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도덕성을 인준해 줄 수 있는, 부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지금 우리는 입장에 있는 나라고 예.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마당에 예. 그 야당의 지지부진한 그런 어떠한 이야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진다든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난 알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김 앵커하고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에게 나는 정말 예. 이 시대를 사는 사상가로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제발 진정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바로 미국에 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는 이 시기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갈구했던 열망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미국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대표단들을 전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바탕에 깔고 당당하게 우리 할 말을 해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터뷰를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디까지나 그렇죠. 미국과 자기들은 전쟁을 치렀고 예. 그 6.25 전쟁 이래 여태까지 누적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미국이 나서지 않고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한계가 뻔한 거고 지금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고 트럼프에게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 관계를 우선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 EU나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전의 트럼프가 아닌 위대한 이 세계의 지도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오늘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예. 2명이 구속되고 예. 한 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누구죠? 한 명이? 그 한 명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고요. 이병호. 네, 구속된 2명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기간이 짧잖아요. 네, 국정원장 기간이 짧기도 하고. 예, 7개월인가 8개월 되고 근데 바로 비서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오늘은 돈을 주는 위치에 있다가 내일은 돈을 받는 위치에. 비서실장으로 가서 돈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거나 이병기 국정원장 때도 계속 청와대에 그 국정원에 그런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계속 하긴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은 구속이고 이 한 명은 불구속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별로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잘 안 느껴져서 좀 의아하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이번에 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냐면 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것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아, 증거 인멸이나 이런 이유가 없다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다만 남재준, 이병기는 그렇죠.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어요. 아, 부인을 했거나 했겠네요. 네, 분골이 3인방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뭐 남재준 원장의 경우에는 누가 돈 갖다 바치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을 했고요. 오호. 네, 이병기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넬 우려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뇌물로 준 게 아하. 아니었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뭐 구속된 사람과 불구속된 사람의 차이는 한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뇌물로 준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주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증거가 혹시 있어도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병우 국정원장은 뭐 결국에 다 이제 불어버린 셈이 돼서 그 증거를 네. 다 내서 네. 앞으로 증거가 나와도 얼른 검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신고할 개연성이 높을 거로 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차이를 찾자면은 법원에서 그 부분에서 좀 갈렸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렇게 했을 게 법원에서 그렇게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한 이유에 그 차이를 찾자면은 굳이 찾자면은 법원에서 이게 가장 밝힌 건 가까우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법원에서는 그냥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만 밝혔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없고. 이병호는 없고, 오호.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병호는 음주 측정하는데 다 불었고. 네, 그거는 그런 음주 셈이죠. 측정을 거부했고. 네. 음주 측정 때도 거부하면 그거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네요. 네, 그렇죠. 오, 네. 이 음주 측정하고 비슷한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예, 저도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신의 한 수가 있었나? 네, 놀랍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특수활동비로 내곡동 집 사? 네, 그렇게 빼돌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내곡동 집을 사는데 일부 보탰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야. 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이 네,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에서 네,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그 이모 씨로부터 내곡동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요. 이 매입을 한 가격이 28억 원인데 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예금에는 10억 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억 원이 어디서 생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먼저 집을 판 돈은 아닌가요? 그 이후에 집을 팔았어요. 그 이후에. 네, 보름 뒤거든요. 보름 뒤 차가 있네요, 시차가. 그렇죠. 이제 삼성동 집을 판 거는 보름 뒤. 그러니까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대표에게 삼성동 집을 보름 뒤에 팔았는데 이때 67억 5천만 원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중인데 그 18억에 대해서요. 18억이요. 근데 다만 뭐 보름 뒤에 이 집을 팔았으니까 그전에 그 돈에서 뭐 일부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 판 것에 팔집 네. 기존에 있었던 집을 팔 집에 대해서 뭐 계약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계약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이 돈이 뭐 어디 계좌로 입금이 되고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집을 파는 거니까. 18억. 여기서도 또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네요. 굉장히 인연이 깊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18년 동안 청와대에 있다가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가 18년 정치를 하다가. 네. 그리고 18억을 어디서 가져왔다. 그러게요. 하여튼 18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단어 액수가 굉장히 많이 좀 엮이는데 네, 숫자가요. 저나 정상근 기자의 이런 인격으로 받고 우리가 18이라는 얘기를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정상근 기자는 어울려요. 하는데 네. 아주 어울려요. 그렇죠. 네. 저는 안 어울려요. 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정상근 기자는 아주 외모하고 딱 어울려요. 이미지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 18. 네. 뭐라도 이렇게 어울린다고 하니까 기쁘네요. 네. 그 18억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갔다. 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집 67억인가 판 것도 또 돈의 흐름이 뻔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고 그 자택을 팔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돈으로 들어왔어야죠. 어디선가 10억 통장에 있었고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돈이 근거 없는 게 현찰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수상하네요. 그렇죠. 이게 28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10억밖에 없는데 28억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만약에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한다면 그게 검증이 된다면
이거 뭐 뇌물로 빼도 박도 못할 건데 일단 빼도 박도 못하죠. 그 대한민국 성인 국민 3,500만 명 공동으로 그 집에 등기를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 18억 중이 누구 돈이에요? 정상근 기자 돈이에요. 아 그럼요. 이게 제 돈이 정봉주 돈이고.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정한성 PD 돈이고. 그렇죠. 예? 이 국고 손실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중재잖아요. 예. 우리 5년 정인선 이상 작가님 돈이고 돈 달라 그런가요? 돈 받으러 갈까요 오늘? 부동산 하나 얻었어요 우리. 삼성동 네. 부동산. 집 샀다. 오늘 온 국민이 행복해하세요. 집 샀다. 유머의 맥락이 잘 안 들어요. 유머의 맥락이 안 들어. 유머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아 그렇군요. 집 받으러 갈 거예요. 3,500만 명이 우리 공동 등기해줘라. 우리도 집 샀으니. 아 그렇죠. 국민의 그럼요.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국민 돈이 아니라니까 정상근, 정봉주, 정한성, 정인선 돈이라니까 이재정. 네. 예? 이런 그다음에 누구죠? 이런 분들 돈이에요. 네, 그렇죠. 예. 정청래 좋아하겠는데 돈 생겼다고. 네, 뭐 가신 거면은 뭐 제 권리는 위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오, 좋아. 돈 별로 벌었다. 안 나올 것 같아. 3,500만 원으로 나누면 3,500만 명으로 나누면. 그러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국민들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네, 제 잘못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국정원 돈 받아 원희철도 수사?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도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예. 이 증언을 한 사람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굉장히 유력한 증언이죠. 네, 검찰은 이를 파악하고 최경환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챙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검찰은 이병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지냈나요? 그걸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확한 일자는 기재부 제가 장관.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작가님들 얼른 써줘요. 네, 열심히 찾으실 것 같은데 예. 어쨌건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을 그 당시 예산을 담당했던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좀 맞춰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경환 의원이 당시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이현수 실장 지금 구속됐죠? 구속됐죠. 예. 네. 어쨌건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국정원 예산도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관련성 대가로 1억 원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뇌물이네, 그럼. 뇌물, 네, 어허. 뇌물이라는 것이죠. 네, 뇌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게다가 최 의원 말고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의 실명이 거론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렇고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자기가 특활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에서 할복하겠다라면서 아니요, 감옥 가야 돼. 왜 활복해요? 아 그렇죠. 감옥 목숨을 가야죠. 함부로 이렇게 활복하지 버리시면 안 마세요. 되는데. 예, 할복은 부산 가면 활복 많아요, 요즘. 네, 뭐가 많다고요? 활복. 아 복이요 복. 예, 네. 복. 그렇군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이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최경환 장관은 2013년 7월서부터 네. 2016년 1월까지 기재부 장관을 했어요. 이 경제부총리죠. 아, 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2015년 7월 5월에 그 롯데 홈쇼핑 로비할 때 장관이었었네. 이거 큰일 났네 참. 네, 그때 그때도 보니까 또 로비 그러네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났네. 그때 돈 받을 때는 설이 파다하던데. 네, 하여튼 뭐 이때 설입니다, 여러 가지가 설. 있죠. 네. 설. 걱정하지 마세요. 설이에요, 설. 네, 저는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윤경님, 아유, 열받네요. 내가 낸 세금이 저런 곳에 쓰이다니 우리 집도 대출금 있는데. 오윤경님,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해드립니다, 곧. 3,500만 명. 등기 다 해드릴 거예요. 우리 돈이면. 이거 법원에 요청은 받아들여줘요. 결국 뭐 우리가 낸 세금이기 예. 때문에. 네. 저 집 우리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하실 분들 위임하세요 하면서 이 국민운동 해야 돼요. 그거 받아야지 저런 거. 아 그렇죠. 네. 어쨌건 뭐 그 재산을 환수하든가라고 라도 해야죠. 18이네요. 18억. 18억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원유초는 왜 수사한대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누구한테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디테일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취재갖고 오셔야죠. 네, 다음에 올 때 예.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검찰은 15일 날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하고 회계 책임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큰일 났네. 네, 원유철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정병환 청와대 전문수석도 그렇고 수사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또 계속 검찰에서 하고 있어서 뭐 여의도 정가가 좀 숨죽이고 있다. 검찰발 네. 사정 바람이 불고 있다. 네. 그렇죠. 검찰발 사정 바람이 불고 있고 롯데 홈쇼핑
재승인 났을 때 미방위원 했던 분들 나 떨고 있니? 그렇죠. 이게 또 여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야당 의원 전병훈 의원한테 로비가 들어갈 정도면 네. 여당 위원장, 여당 의원들한테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왜냐하면은 예. 그 당시 뭐 국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많았었고. 그럼요. 네. 21명의 힘이 더 강했기 토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기간이 짧잖아요. 네. 국정원장 기간이 짧기도 하고. 예, 7개월인가 8개월 되고 근데 바로 비서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오늘은 돈을 주는 위치에 있다가 내일은 돈을 받는 위치에. 뭐 비서실장으로 가서 돈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거나 이병기 국정원장 때도 계속 청와대에 그 국정원에 그런 이제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계속 하긴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은 구속이고 이 한 명은 불구속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별로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잘 안 느껴져서 좀 의아하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그 이번에 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냐면 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것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증거 인멸이나 이런 이유가 없다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다만 남재준 이병기는 그렇죠.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했거나 했겠네요. 네, 문고리 3인방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뭐 남재준 원장의 경우에는 누가 돈 갖다 바치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을 했고요. 오호. 네, 이병기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넬 우려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뇌물로 준 게 아니었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속된 사람과 불구속된 사람의 차이는 한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뇌물로 준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주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증거가 혹시 있어도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병호 국정원장은 뭐 결국에 다 이제 불어버린 셈이 돼서 그 증거를 다 내서 앞으로 증거가 나와도 얼른 검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신고할 개연성이 높을 거로 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차이를 찾자면은 법원에서 그 부분에서 좀 갈렸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두 명은 구속, 한 명은 불구속한 이후에 그 차이를 찾자면은 굳이 찾자면은 법원에서 이게 가장 가까우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법원에서는 그냥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만 밝혔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없고. 이병호는 없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병호는 음주 측정하는데 다 불었고, 네, 그런 음주 셈이죠. 측정을 거부했고, 네, 음주 측정 때도 거부하면 그거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음주 측정하고 비슷한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예, 저도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신의 한 수가 있었나? 네, 놀랍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특수활동비로 내곡동 집 사? 네, 그렇게 빼돌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내곡동 집을 사는데 일부 보탰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야. 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돈으로 들어왔어야죠. 어디선가 10억 통장에 있었고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돈이 근거 없는 게 현찰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수상하네요. 그렇죠. 이게 28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10억밖에 없는데 28억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만약에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한다면 그게 검증이 된다면 이건 뭐 뇌물로 빼도 박도 못할 건데 일단 빼도 박도 못하죠. 그 대한민국 성인 국민 3,500만 명 공동으로 그 집에 등기를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 18억 중에 누구 돈이에요? 정상근 기자 돈이에요. 그럼요. 이게 제 돈이 정봉주 돈이고.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정한성 PD 돈이고. 그렇죠. 예? 이 국고 손실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중재잖아요. 예. 우리 정인선 작가님 돈이고. 돈 달라 돈 받으러 갈까요 오늘? 부동산 하나 얻었어요 우리. 삼성동 부동산. 집 샀다. 오늘 온 국민이 행복해하세요. 집 샀다. 유머의 맥락이 잘 안 들어요. 유머의 맥락이 안 들어요. 유머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렇군요. 집 받으러 갈 거예요. 3,500만 명이 우리 공동 등기해줘라. 우리 돈으로 집 샀으니. 그렇죠. 국민의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국민 돈이 아니라니까 정상근, 정봉주, 정한성, 정인선 돈이라니까 이재정. 네. 예? 그다음에 누구죠? 이런 분들 돈이에요. 네, 그렇죠. 예. 정청래 좋아하겠는데 돈 생겼다고. 네, 뭐 가신 거면은 뭐 제 권리는 위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오, 좋아. 돈 별로 안 벌었다. 나올 것 같아. 3,500만 원으로 나누면 3,500만 명으로 나누면. 그러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국민들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네. 제 잘못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국정원 돈 받아 원유철도 수사?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도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예. 이 증언을 한 사람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굉장히 유력한 증언이죠. 네, 검찰은 이를 파악하고 최경환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챙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검찰은 이병기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지냈나요? 그걸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확한 일자는 기재부 제가 장관.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럼 또 우리 작가님들 얼른 써줘요. 네, 열심히 찾으실 것 같은데 예. 어쨌건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을 그 당시 예산을 담당했던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좀 맞춰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경환 의원이 당시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이현수 실장 지금 구속됐죠? 구속됐죠. 예. 네. 어쨌건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국정원 예산도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관련성 대가로 1억 원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야, 한마디로 이것은 뇌물이네, 그럼. 뇌물, 네, 어허. 뇌물이라는 것이죠. 네, 뇌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게다가 최 의원 말고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의 실명이 거론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렇고요. 어쨌건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네.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출렁였던 보도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 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사고가 예.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예.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과거의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새로운 국면이 도래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이라는 것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국내 상황은 이런데요. 지금 이제 국외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요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종속적인 인준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박정희가 그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케네디가 아주 개무시를 하고 아주 푸대접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린든 B 존슨 때나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예. 바뀌면서 이제 그 월남 파병 때문에 이제 또 대접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쭉 놓고 볼 적에 예. 한 번도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뭔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봉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 얘기한 내용만 봐도 예. 단군이라는 말은 제가 안 쓰겠는데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조선조를 개창한 이래. 예. 아마도 대국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정당한 그 민족의 자존심과 그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예.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바둑도 아마 4단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예. 결국은 그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올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그거는 그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 문정인이란. 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냐면 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것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증거 인멸이나 이런 이유가 없다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남재준 이병기는 그렇죠.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했거나 했겠네요. 네, 문고리 3인방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뭐 남재준 원장의 경우에는 누가 돈 갖다 바치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을 했고요. 오호. 네, 이병기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넬 우려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뇌물로 준 게 아니었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속된 사람과 불구속된 사람의 차이는 한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뇌물로 준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주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증거가 혹시 있어도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병호 국정원장은 뭐 결국에 다 이제 불어버린 셈이 돼서 그 증거를 다 내서 앞으로 증거가 나와도 얼른 검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신고할 개연성이 높을 거로 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차이를 찾자면은 법원에서 그 부분에서 좀 갈렸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한 이후에 그 차이를 찾자면은 굳이 찾자면은 법원에서 이게 가장 가까우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법원에서는 그냥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만 밝혔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병호는 없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병호는 음주 측정하는데 다 불었고, 네, 그런 셈이죠.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네. 음주 측정 때도 거부하면 그거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음주 측정하고 비슷한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예, 저도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신의 한 수가 있었나? 네, 놀랍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특수활동비로 내곡동 집 사? 네, 그렇게 빼돌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내곡동 집을 사는데 일부 보탰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야.
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이 예. 네,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에서 네,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그 이모 씨로부터 내곡동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요. 예. 이 매입을 한 가격이 28억 원인데 예. 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예금에는 10억 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 18억 원이 어디서 생겼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먼저 집을 판 돈은 아닌가요? 그 욕했는데 정확한 일자는 기재부 제가 장관.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럼 또 우리 작가님들 얼른 써줘요. 네, 열심히 찾으실 것 같은데 예. 어쨌건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을 그 당시 예산을 담당했던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좀 맞춰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경환 의원이 당시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이현수 실장 지금 구속됐죠? 구속됐죠. 예. 네. 어쨌건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국정원 예산도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관련성 대가로 1억 원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야, 한마디로 이것은 뇌물이네, 그럼. 뇌물, 네, 어허. 뇌물이라는 것이죠. 네, 뇌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게다가 최 의원 말고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의 실명이 거론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렇고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자기가 특활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에서 할복하겠다라면서 아니요, 감옥 가야 돼. 왜 활복해요? 그렇죠. 감옥 목숨을 가야죠. 함부로 이렇게 할복하지 버리시면 안 마세요. 되는데. 예, 할복은 부산 가면 활복 많아요, 좀. 네, 뭐가 네. 많다고요? 활복. 복이요, 복. 예, 네. 복. 그렇군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이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최경환 장관은 2013년 7월서부터 네. 2016년 1월까지 기재부 장관을 했어요. 이 경제부총리죠. 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2015년 7월 5월에 그 롯데 홈쇼핑 로비할 때 장관이었었네. 이거 큰일 났네 참. 네, 그때 저 때도 보니까 또 로비 그러네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났네. 그때 돈 받을 때는 서류 파다하던데. 네, 하여튼 뭐 이때 설입니다, 여러 가지가 설. 있죠. 네. 설. 걱정하지 마세요. 설이에요, 설. 네, 저는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윤경님, 열받네요. 내가 낸 세금이 저런 곳에 쓰이다니 우리 집도 대출금 있는데. 오윤경님,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해드립니다, 곧. 3,500만 명. 등기 다 해드릴 거예요. 우리 돈이면. 이거 법원에 요청은 받아들여줘요. 결국 뭐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네. 저 집 우리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하실 분들 위임하세요 하면서 이 국민운동 해야 돼요. 그거 받아야지 저런 거. 그렇죠. 네. 어쨌건 뭐 그 재산을 환수하든가라도 라도 해야죠. 18이네요. 18억. 18억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원유철은 왜 수사한대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누구한테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디테일한 것은 나오진 않았고 그냥 취재갖고 오셔야죠. 네, 다음에 올 때 예.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검찰은 15일 날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하고 회계 책임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큰일 났네. 네, 원유철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정병환 청와대 전문수석도 그렇고 수사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 계속 검찰에서 하고 있어서 뭐 여의도 정가가 좀 숨죽이고 있다. 검찰발 사정 바람이 불고 있다. 네. 그렇죠. 검찰발 사정 바람이 불고 있고 롯데 홈쇼핑 그 정도는 그 사람의 학문적 감각이나 예. 상식적인 그 사람의 지식 범위에서 볼 적에 예. 전혀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까지도 말할 여지도 없는 그저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회담이 꼬이거나 미국이 우리를 더 안 좋게 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것은 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가 이제 굉장한 왕후장상들을 많이 만나면서 댕긴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하는 말이 세대인 즉 묘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나보다 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권세 등등한 왕후 장상들을 만날 때는 예. 우선 그들을 좀 깔보는 것이 좋다. 오히려. 그들을 왜냐하면 예. 그들은 맹자에 말하면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패권이고 예. 패도고 나는
선현의 입장에서 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자가 말한 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민동락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은 네. 나에겐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깔보고 협상하는 게 좋다. 이것이 진심 하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자왈이군요. 그야말로. 맹자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를 대접하고 예. 그리고 노인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접하고 여태까지 정치인들과는 다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선 감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되 사랑하라. 마음 자세는 어느 정도 디스턴싱, 하나의 거리를 두되, 예. 그 여태까지 트럼프는 당선이 된 이후로 예.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그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올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그거는 그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우리가 잠깐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예. 미국 정치학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미국인들을 10여 년 동안 가서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예. 나도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을 내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을 위에 바라보면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적에 문정인이 얘기한 내용들은 그건 최소한의 나는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협상이란 건 주고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가지고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면 어떡하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끝이 없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예. 역사의 거대한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정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예.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근원적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국민에게서 싹튼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북 관계만 해도 남북 관계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그 자각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이러한 문제들을 그 미국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정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한미 동맹을 정부가 말한 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민동락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은 나에겐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깔보고 협상하는 게 좋다. 이것이 진심 하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자왈이군요. 그야말로. 맹자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를 대접하고 예. 그리고 노인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접하고 여태까지 정치인들과는 다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선 감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되 사랑하라. 마음 자세는 어느 정도 디스턴싱, 하나의 거리를 두되, 예. 여태까지 트럼프는 당선이 된 이후로, 예.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가서 그를 아주 존중을 해주고 정당한 정치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마음 자세로 예. 그의 마음을 환심을 우선 사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사야 한다. 환심을 사고 그렇고 그와 여태까지 미국의 그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 무조건 한국 같은 나라는 깔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같은 사람도 전략적 인내니 이런 말로 한국 문제는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예. 그 윈비어 문제만 해도 얼마든지 그 오바마 정권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 다 그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측면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우리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단지 트럼프가 그 관여라고 하는 의미가 예. 그 북한에다가 뭐 무력 행사를 하든가 이런 식의 관여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화를